잠깐 안녕하셨지요? 지금부터 네, SBS 119 합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태현 SS 작가회장님의 인사 말씀 계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어쨌건 새해가 시작됐지만 구정이 금방 지나서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합평회를 이제 대면 합평회를 하느냐 아니면 오늘처럼 화상 합평회를 하느냐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 맞대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필진들이 지방에 많이 있는 관계로 한 번쯤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면 합평회하고 화상 합평회를 이렇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대면 합평회를 할 적에 훨씬 더 심도 있는 얘기도 하고 좋은 면이 있지만 지방에서 그 합평회를 위해서 그때마다 참석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적절히 이게 좀 조화롭게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건 금년 이제 을사년이죠. 이게 오행상 목에 해당되니까 푸른 뱀이 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곤충이 뱀이 아니라 상서로운 시기를 나타내는 그 12지에 나타나는 사.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새로운 변혁이 이 좋은 방향으로 이 변화가 있는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금년에 에세이스트 창간 20주년 맞습니다. 잘 준비하고 새로운 출발을 새롭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합평회가 금년에 처음 열리는 합평회라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합평회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저희들 책이 합평회 전에 필진들이 전부 읽고 다른 사람 글을 읽고 같이 이런 작품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아직 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야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제가 들으면서 좀 음, 아쉬움이 큽니다. 이게 그 본사에서 협조를 해서 다음 합평회 때 한 적어도 열흘 전에는 책을 보고 그 필진들 책을 충분히 읽어보고 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처음 시작하는 금년 첫 합평회인데 회원 여러분들, 우리 문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금년에 좋은 글 많이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회장님 말씀 같이 이렇게 힘이 납니다. 다음은 에세이스트 119 신인상으로 우리 가족이 되신 수상자님들의 소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신인상 받으신 네 분 축하드립니다. 이임향 선생님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최고로 멋진 배우 세탁기로 신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이임향 선생님,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상 소감은 책에 다 적어서 그냥 짧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화제 작가 이정혜 선생님 와 계시죠? 이정혜 선생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혜입니다. 저희 숲팀집 무야던동 깨시러워야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언어입니다. 이 말 속에는 지혜와 철학과 해학이 담겨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어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긍정의 언어가 저는 참 좋아서 제목으로 썼습니다. 내용은 주로 문의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에피소드, 또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 또 저를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글이지만 한 편 써서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한 권으로 묶어서 회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새로움을 발견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억에 남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해와 또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문외 어르신들과 함께 하며 그때는 그분들의 삶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퇴고 과정에 다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또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고 또 한 번 또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감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오래된 묵은지 같은 이야기. 우리가 묵은지를 또 그리워하는 거는 그것만의 어떤 진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수필을 그러고 보면 수필 공부는 묵은지를 끌어내는 마성물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제 수필의 그 특성상 진실을 담는 그릇인데 제 얘기가 많이 녹아 있어서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진심은 그 브라운관도 뚫었어. 발변이 아니어도 감동한다는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제 글이 조금 그래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필집에 나온 모든 그 인연과 청송골의 모든 자연과 모든 미물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그 깨스러운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글도 참 맛있게, 그리고 정말 따스하게 잘 읽었습니다. 네. 현정원 선생님 건강이 조금 좋지 않다고는 하셨지만 오셨으니까 짧게라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내서 저도 완전히 요즘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책을. 그리고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카멜레온을 참 좋아해요. 물론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 그림으로 보고, 또 사진으로 보고, 그러면서 좋아해서, 그 카멜레온 가지고 좀 글을 또 예전에도 썼었는데, 어쨌든 2년이 돼서 또 카멜레온을 가지고 글 쓰고 책 내고 그랬습니다. 예, 혹시 관심 있으면 읽어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 행사 때 책 받아가지고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진 소감 발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등 밀어줄 아들이 필요하다. 고태원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보통 저희들 2달에 한 번 모임에 작품이 많지 않아서 2개 정도를 하나는 작품을 내고 하나는 소품을 하나 내는데 지난번 모임 때 언뜻 어느 분이 오히려 이런 그냥 소소한 얘기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같이 지낼 아들이 없어서 다 떠나버려서 섭섭한 마음에 한 몇 년 전에 썼던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하고 목욕탕에 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어린 날 그냥 아버지가 아주 어린 늦게서야 50 중반 넘어서야 내가 태어났다고 나를 등에 업고 목욕탕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는 가서 덩어리 빡빡 밀고 했던 것이 상당히 아프고 힘들고 했었는데 아들들하고 목욕탕에 가면서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쓴 글입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그냥 웃어주면 될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강태 선생님 오셨죠? 강태선 선생님께서는 지난번 가을 세미나에서 참 좋은 강의 마련을 해주셨었는데 시간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이번 책에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에세이는 나와 세상을 새롭게 자각하는 글쓰기다 하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셨었는데 그 강연 말씀 조금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번 작품에 다반사에서 얼음색 꽃을 꿈꾸다 이런 작품을 쓰셨거든요. 작품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에세이는 나와 세상을 새롭게 자각하는 글쓰기는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작가의 말이 그냥 넘기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가의 말을 토대로 수필이란 에세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선 거기에 담은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글쓰기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지나온 과거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또 이 과거의 것을 현재로 다시 이제 불러오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글쓰기 그리고 작가의 말을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그 어려운 말은 없고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아하 작가의 글을 에세이집을 내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에세이집을 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반사에서 얼음색 꽃을 꿈꾸다 이건 엿듣기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반사라고 하는 찻집 보이 찻집인데요. 거기서 이제 스님과 여주인의 대화를 엿듣고 정말 왠지 그 대화들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적으면서 소소한 어떤 우리 삶의 대화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이미지는 이제 꽃입니다. 꽃.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꽃 이름을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님이시고 그 여주인이 굉장히 장단을 잘 맞추길래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나중에 보니까 스님이 굉장히 몸이 아프셔서 다음에 이곳에 오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그런 분위기여서 그런 분위기를 밝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여주인의 마음씀 이런 것들이 마음이 와 닿아서 의미 부여를 새롭게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상의 소소한 삶에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재해석해서 또는 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하고 싶어서 글쓰기에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보면서 정말 찻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서도 이렇게 소재를 발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누계줌의 고성희 선생님 계시죠? 네,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에 사는 고성희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문우들이 하는 그 단톡방이 있는데 지난해에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해온 분이 TV에 올라온 동요 작품 하나가 제주말로 되어 있어서 누구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도대체 제주도 말은 외국어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져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카톡에 올려왔길래 제가 그것을 풀이해서 올린 걸 계기로 해서 쓴 작품이 누계좀이라는 제목인데 누계는 표준말로 누구라는 뜻입니다. 누구 좀. 그분이 누구 좀 해석해달라는 그 뜻으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올리면서 그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주말로 누게 좀 그렇게 한 작품인데요. 지금 이 MZ 세대들은 제주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학교에서라든지 다 표준말화 되어 있어서 옛 어른들이 제주말을 잘 알아먹질 못해요. 저도 그 젊은이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장난 삼아서
이제 제주 말로 가면은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이라든지 소설가, 수필가들은 간혹 제주어로 작품을 쓰자 그런 흐름이 있고요. 또 시집을 순전히 제주말로만 쓴 그런 시집도 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귀로 듣는 제주말은 저희들도 쉽게 알아먹는데 글자화해서 제주말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은 상당히 낯설어요. 이해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이제 작품으로 했는데 컴퓨터 상에서는 그 아래아를 모음 아를 두 번 톡톡 치면은 아래아로 변환이 되는데 휴대폰에서는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제주도 문우끼리는 정답게 우리 제주말 단어로 주고받고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그걸 아래아로 표기하는 낱말을 쓰려고 해도 휴대폰에서는 그것이 안 되는데 휴대폰 속에서도 옛 한글로 경로를 찾아서 들어가면 가능하긴 한데 그것이 복잡하고 자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에서 하듯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이 삼성폰이라고 하면 천지인 그 문자를 쓰는데 거기에다가 아래아를 두 번 톡톡 치면은 아래아로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기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에는 누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결말을 맺은 건데요. 앞으로 제주도에 있는 고령자들이 만약에 한 몇십 년 돼서 타계해버리면 제주어가 아마 문서상에서나 볼 수 있지 일상 언어에서는 듣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심 있으면은 전국에 있는 여러 문우들도 제주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사라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잘 유지되도록 우리 모두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로요. 다음은요, 스며드는 이름, 부명숙 제주지회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제주 특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주 문우님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모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명숙입니다. 우선 그 작품을 보내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진짜 제주 지회의 특집이라고 해서 저 작품 숙제로 내긴 냈는데요. 정말 깊이 회고하고 더 깊이 사유하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때 환경과 그때 상황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주문학관에서 안도현 시인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 창의적인 작품 구상하는 거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메모해뒀었고 그 전에 여름에 우리 6살 그 손녀 지우리가 그때 편의점에 갔다 오면서 그때 있었던 일과 같이 결부시켜서 한번 숙지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거대한 문명의 전환 AI 사피엔스를 쓰신 복진세 선생님,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복진세 선생님. 네, 지금 챗GPT를 이용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좀 낯설기도 하고, 이제는 알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지식에 속하는 AI, 챗GPT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한동안 불편하게 드렸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고태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님들 좀 건강하시고요.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챗GPT를 이용해서 글을 쓸 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글을 실게 됐는데요. 챗GPT가 지금 나온 지 만 2년이 좀 넘었죠. 조금 넘었는데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챗GPT를 이용한 글쓰기를 강의를 안산에서 쭉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등단자가 2명이 배출됐고, 이게 작년에 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올해까지 타 문예지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을 등단을 시켰는데요. 챗GPT를 활용하니까 정말 기존 작가들은 물론이고 초보 작가들한테도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도구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책에 글 내용에도 있지만은 여러모로 깊이 있는 철학적인 수필까지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시중에서 떠도는 말 중에 챗GPT를 한 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챗GPT는 사람의 감정을 흉내를 못 낸다느니, 무한다느니 여러 가지 말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챗GPT 강사를 하면서 아마 그걸 활용도 안 해보고 또 시중에 떠도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작업을 해본 결과 그 고난이도의 철학적인 글까지 또 과학적인 글, 일반 육필로 쓰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글까지 완벽하게 써주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해 3월 달부터는 이제 칼럼도 챗GPT를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챗GPT를 쓰기 전에는 경기일보에 실린 게 거의 다였습니다. 근데 챗GPT로 글을 쓰니까 글이 더 풍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전문적인 글까지 쓰게 돼서 한국일보라든가 세계일보에 제 글이 많이 소개됐어요. 챗GPT를 인공지능으로 쓰고 나서는 글이 완벽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챗GPT가 원리가 뭐냐면 안 써보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챗GPT가 인간이 하는 글 쓰는 작업을 100% 대신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챗GPT가 사람 마음을 알고서 대신해서 써주는 게 아니고요. 챗GPT 역할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챗GPT는 문장의 구성, 수필의 구조나 맞춤법 만들어주는 건 잘합니다. 근데 나머지 글의 서사라든가 문체라든가 이런 모든 거는 인간의 창의력으로 해야 글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몰랐던 정보라든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막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것도 전부 다 챗GPT다 물어봐가지고 그거 쓰기 때문에 자료 찾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글 쓰는데 최적화된 인공지능이 챗GPT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작년 12월 달부터는 소설도 썼습니다. 단편 소설도 쓰고 장편 소설도 쓰고 또 일반 실용 서적의 책도 써봤습니다. 저희 인공지능으로요. 거의 완벽해요. 그래서 지금 대형 출판사 몇 군데다가 투구를 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있고 아마 3월 달에는 기획 출판으로 책이 한두 권은 출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챗GPT가 없었으면 엄두도 못 낸 그런 일을 다 하고요. 또 심지어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SBS에서 드라마 대본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드라마도 저는 음창과 대학 다닐 때 배웠던 실력으로 챗GPT 적용해서 써보니까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컨셉 잡는 것부터 아이디어 잡는 것부터 완벽하게 해줘요. 그래서 거기 공모전에도 내보냈고 여러 가지 활용성이 엄청나게 많은 게 챗GPT입니다. 선생님, 제가요, 질문 네. 한 가지만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 설명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7, 80%만 내 거고 나머지는 컴퓨터를 도움을 받았는데, 이걸 똑같은 수필이라고 사람이 쓴 거하고 똑같이 같은 책에 같이 그 스필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공정한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문이 있고요. 첫째요. 이제 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 대표로 지금 질문 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너무 무식한가 싶어가지고 제가 챗GPT에다가 제가 우리 딸하고 그 뮤지컬 구경이나 연극 구경이나 이런 걸 잘 하는데 그래갖고 그런 걸 이제 쓰는 일이 가끔 있는데 이번에 글이 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챗GPT에다 물었어요. 땡땡 이런 저기 연극을 보고 왔는데 그 느낌과 소감을 수필로 써줘 이렇게 내가 보냈거든요. 쫙 한 편 수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 나 100% 이제 챗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인쇄해 갖고 가서 내가 썼다고 말하면 얼만큼 속아줄까 거의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쓴 것보다 훨씬 다 쓰니까 과연 그런 오해들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오해를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풀어주셔야지 어떻게 해결할까. 네. 일단 지금 큰 오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를 활용할지 모르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연극을 보고 왔으니까 그 연극에 대한 감상문을 써줘 이러면은 그 연극을 본 내용은 나는 알지만 챗GPT는 몰라요. 아니 내용을 훨씬 더 잘 알더라니까요. 당연히 더 잘 알죠. 아니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건 그 연극의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그 누가 평을 써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면은 그런 거를 참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본 거하고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필 쓸 때는 수필이나 그런 평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줄거리는 내가 그 만약에 입춘대길에 대한 수필을 쓴다 그러면은 내가 입춘대길에 느낀 내 소감은 내가 써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극 본 것도 내가 봐서 나는 이러이러한 그 감정을 받았고 이건 뭐가 좋았고 뭐가 나쁘다고 이것까지는 해주면은 그걸 가지고 챗GPT가 그 문장을 구성해 주는 거지. 그냥 나는 무슨 연극을 보고 왔으니까 내 감상문을 써줘. 그건 안 되죠. 아니요, 감상문이 아니고 수필을 써줘 했더니 정말 내가 느낀 것보다 더 풍성하게 표현을 잘해가지고 다 그건 내가 쓴 게 아니죠.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네네, 그걸 갖다가 내가 썼어라고 갖다 주면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어떻게 처벌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수필 쓰는 과정을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수필을 쓰려면은 처음에는 저도 초보작까지만 아직도 초보작가 시절에는 그 첫 문장 쓰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이게 힘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럽니다. 입춘대길에 대한 수필을 쓰려고 해. 기승전결을 잡아주고 수필 초안을 잡아줘. 그러면 수필의 형태를 갖춰서 쫙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기다가 한 15번에서 20번씩 에피소드,
내가 입춘대길에 내가 쓰고 싶었던 얘기를 하나씩 입력시켜가지고 한 10대 번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고스란히 거기에 들어가요. 인공지능이 한 일은 뭐냐면 맞춤법 잡아주고 수필 형태 잡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글 내용은 내가 창의자가 돼서 내 글 내용이 100% 거기에 들어갑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고, 카메라가, 꺼졌나?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 챗 GPT에 대해서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남은 순서가 많으니까 여기 줄일게요. 네. 정리 이거 끝낼게요. 네네. 그래서 이건 챗 GPT는 내가 글 쓰는 걸 대신해 주는 건 아니에요. 내 보조 작가 역할을 해주는 거지. 챗 GPT가 내가 수필을 쓰려는데 모든 걸 다 해준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챗 GPT를 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샘플 강의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강의하면은 그때 한번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118호 선생님들이 3분이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어요. 권지명 선생님, 네,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이제 선배님이 되셨는데. 전 듣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직 초보자라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새 일주일에 한 편 이상 지금 열심히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또 선배들 같이 좀 잘 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인석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10년 인사에 만나가는 게 어저께 같은데 이렇게 화상으로 다시 보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김종환 반행님께서 수필서사 새로운 인생의 노래를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수필은 어떻게 쓰는 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는데 잘 읽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박선자 선생님, 도자기 인생, 유견 선생님, 이명 선생님, 황성숙 선생님의 신인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 바라겠습니다. 고 회장님, 마산 더 오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경자 부산 지회장님 모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118호 합평회도 제가 참석했는데,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고승현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계속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대면으로 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부산에서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같이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진짜 배울 점이 많고,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합평회라는 게, 솔직히 맨 처음은 좀 별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뭐라 할까 합평회에 참석한다는 의식이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보니 이거 참 중요하고 아주 대단한 시간이고 많은 자극을 받는다. 자극을 받고 또 제가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온라인으로 많이 해주시면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영하 지회장님 나오셨어요. 서울 지회장님 한 말씀 부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도 어저께 저녁에 들어오면서 이 책을 받아가지고서는 사실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읽지를 못하고 그냥 이게 훑어봤는데, 우리 조정훈 편집장님 뒤에 사교 실으신 거 다음 후에 좀 정정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때 상임위원회 하면서 결정됐던 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것부터 살펴봤더니 반영이 안 됐으니까 다음 호에 이거 좀 정정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 네. 창간 기념식 때 뵙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조기순 홍보위원장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기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편집장님으로부터, 이제, 그 PET 부르다, 먼저 받아서 카페에 올리느냐고, 올리느냐고 작업은 했지만, 사실 그 올리는 일 중에는 이것을 분단 나누기나 띄어쓰기나 이걸 드르륵 긁어서 올리는 바람에 띄어쓰기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냐고 눈은 아팠는데 내용은 다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얼뜻 보면서도 신인 작가분들 작품 너무 좋으시고 우리 김수산 선생님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쓰신 또 현정 선생님 책 잘 봤고요. 이정혜 선생님 네 모두 그래도 그 와중에 봤고요. 오늘 선생님들 말씀을 먼저 듣고 이 책을 보게 된다면 더 많은 이해를 할 것 같은 생각이 지금 학평회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학평이 끝나면 선생님들 말씀 되새기면서 한번 작품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율규 선생님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119호를 받았어요. 참 우리가 어찌 보면 119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인데 이번에 아마 설 때문에 조금 배속이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받는 관계를 갖고 다 읽어보지 못했고요. 읽어본 것 중 몇 번 중에서 아주 재밌게 읽었던 거는 고태현님 등 밀어줄 아들이 필요하다를 읽고 나서 그때 그 목욕탕에서 홀딱 벗고 있는 어른 앞에서 꼬맹이 3명이 호기심 있게 그 어른들의 그 모습을 쳐다보고 그걸 읽었을 때 굉장히 웃음이 많이 있었고요.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박인석 님의 추목을 그걸 봤거든요. 그분은 저하고 어찌 보면 1987년 그 잠원동에 있을 때 그 도서실을 같이 다녔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서울시청 진급시험, 저는 한국도로공사의 진급시험을 같이 이제 준비하셨던 분인데 SS에서 만났었죠. 참 그분이 참 선한 분이셨는데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의 수필집 어떤 달천 강의 달도안에 그걸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그 화사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박일기호 당신 깨부리지 말고 글 열심히 써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저 글 더 열심히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118호에 썼던 거는 지완 지포 사진을 보며라는 글을 썼습니다. 지완은 제 아버님이었고 지포는 저였고 지쓰리는 제 아들, 지포는 제 손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지완 지포 사진이라고 했는데 시골집 아버지 그 전화기 옆에 그 사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근데 어느 날 그 사진을 보시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참 이 사진 옆에 네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박인선 님이 저한테 무언에 얘기하셨던 것 같이 더 열심히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소연 선생님 말씀 해주실까요? 저도 오늘 상당히 유익했고요. 줌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했고요. 저는 사실 책이 1시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포기하고 1시간 동안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도 붙이고, 괜찮은 시리즈도 보고, 그리고 김종환 선생님 쓰신 그 추모글, 저는 참 좋았어요. 그,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 쓴
사무곡의 느낌, 이런 느낌도 좋았고, 여기에, 뭐, 화재 작가, 뭐, 이정혜 선생님, 뭐, 그리고 제주, 분들 글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한 거는 그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누계좀, 그런 것들 들으니까 이게, 제가 글 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여러 방면의 이제 각도에 열려있는 글이라서 저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1시간 동안 이렇게 거의 다 읽으셨나봐요. 예, 이야, 감사합니다. 대단하다. 네, 저녁 안 먹고 읽었어요. 진짜 이렇구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김추선 선생님이 조금 전에 들어오셨어요. 문제 작가 김추선 선생님이신데요. 네, 문제 작가로도 작품을 내시고 그리고 꿈꾸는 추억의 바다 글도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셨어요. 네. 지금 문제 작가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대담은 조정원 선생님 대담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그 선생님을 많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화상으로 안녕하세요. 1년 인사도 만에 뵙는 못 것 드렸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 오랜만에 뵈서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한 10여 년 아주 먼 데서 짝사랑을 했었다고 통해서 고백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네, 문학은 뭔가요? 저한테 문학은요. 사실 이렇게 여기 지금 모여 계신 그 문학의 그 일가를 이루신 어르신들이 계신 데서 제가 문학 이야기를 좀 한다는 게 좀 외람되고 좀 숭고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요. 사람마다 문학을 정의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문학은 어떤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저항 또는 뭐 감춰져 있는 어떤 것에 대한 탐구 또 찰나를 낚아채는 뭐 유연성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엄청 왜냐면 거창하네요. 소멸에 대한 저항, 생사를 완전 멋집니다. 원래는 그 신앙의 본질 아닌가요? 생사 초월, 생사를 저기한다는 거. 네, 그 언제부터 문학을 제가 꿈꾸신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는 그냥 편집자로, 교정사로, 뭐 이렇게 기자로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서 글을 썼고 일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문학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일이었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아이 낳기 이틀 전까지 제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 낳고서 한 달 만에 이제 또 책 한 권 분량의 그런 대지를 받아서 유산지에다 또 교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마지막 교정이었고 예, 그 이후로 아이 낳고 2달 만에 이제 서울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제가 늘 하던 그런 생활을 접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저는 접어들었던 거고 그렇게 한국에서 8년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을 가게 됐고 미국에서 17년 동안 이제 생활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 18년 만에 제가 한국에 잠깐 오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왔던 이유가 그때 저희 오빠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있어서 예, 이제 18년 동안을 못 봤으니까요. 제가 미국에 간 이후로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한국으로 나올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따라 나오지 않으면 제가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오빠를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하던 일을 다 접고 그러고 이제 한국에 쫓아 나왔어요. 그때가 한 열흘 시간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뭐 시차 이런 거 빼고 한국에 체류하는 시간이 딱 일주일이었고 그 일주일 동안 가서 오빠를 뵙고 오빠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18년 만에 만났지만 병상에서 그 거의 기력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동생을 너무나 반가워하는 그 모습을 제가 너무나 가슴에 뭘 너무나 이렇게 담았고요.
몽돌의 노래잖아요, 그게. 네네, 몽돌의 노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선생님 말씀 중에 보면은, 아기 낳기 이틀 전까지 하고, 아기 낳고 나서 또 체관금 분량을 교정을 보고, 그랬다면은, 그게 이제 문학적이기보다는 문학 작품을 보셨겠지만, 노동이어서, 굉장히 신선한, 노동의 땀방울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 그리고 또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사역 하시는 남편분 옆에서 사역을 보조한 거기보다는 일을 하신 건가요? 거기서도? 네네, 거기서도 많은 일을 했죠. 이제 이런 관련 네. 일을 하셨어요? 편집이나 이런 교정 관련 일이 아닌 그냥 미국 이민자들이 하는 누구나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예. 했습니다, 제가. 예. 네네. 그리고서 18년 만에 와서 말하자면 그 네. 젊은 오빠와 헤어졌는데 위독해서 가물가물 떠날 것만 같은 그 오빠를 만난 거지요. 네네, 만났죠. 예. 거기 와서 그걸 이렇게 좀 오빠를 정리해야 이래서 될 것 같아서. 예. 네네, 만나고, 예. 그리고, 언제부터 문학을 꿈꾸게 되었나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그쵸. 그때, 예, 남편을 따라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갔을 때, 거기서 제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그 동기를 만나게 됐어요. 같이 졸업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너무 반갑게 저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5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친구나 저나. 근데 공부를 하고 있다 해서 무슨 공부를 지금 하느냐 그랬더니 법학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법학할 생각을 했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그 옛날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대. 법학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가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래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너무 재밌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는 뭐 너무나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스치듯이 지나갔지만 제가 미국으로 귀국한 후에 돌아간 후에 그 친구의 그 말이 계속 제 속에서 막 계속 우렁우렁 이렇게 떠나지를 않고 계속 저를 그렇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과 더불어 이렇게 이제 남편의 사역에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모든 꿈들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접혔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딱 들으면서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사는구나. 그래서 나는 무슨 꿈을 꿨었지? 나는 어디서부터 꿈을 접었나? 막 이런 저의 그 삶을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도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글에 대한 그런 염원 같은 게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소설가가 되겠다든가 뭐 시인이 되겠다든가 이런 꿈은 구체적인 꿈은 없었지만 내가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 그게 내 일이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몇십 년을 그 세계를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다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다시 꿈을 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좀 막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문해창작학과가 있는 그런 온라인 대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대학을 신청을 했고 그래서 공부가 시작이 된 거죠. 이 문학 공부가. 그게 그때부터 꿈을 찾게 된 거라고 그렇게 아주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아요. 선생님이 문학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습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가장 쓰고 싶은 거, 선생님 마음속에 깊이 맴돌고 있는 이야기가 뭐 같아요? 어떤 걸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장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학 안에는. 그래서 모든 장르를 전부 다 섭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목을 전부 다 들었고 글을 다 써봤고 들리는 드라마 소문에는 대본까지도. 모두 그 최고 점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장학생으로
공부했다는 소문이 네. 파다는데. 아니, 근데 이제, 예, 제가 원래는 이제 예. 3학년으로 편입할 수가 있었는데, 예. 제대로 문학을 공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1학년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전공 과목, 그러니까 교양 과목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듣고 계속 전공을 듣다 보니까 다 들어서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전공 과목을 다 들으니까 모든 장르를 다 한 건데 소설만 제가 하나 딱 빼놓고 했어요. 소설은 자신이 없다고요. 그리고 소설을 빼놓고 다른 이제 뭐 시나리오까지 드라마 대본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쓰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4학년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들을 과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단편 소설 반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소설 그 반은 이제 시험이 없고 대신 작품으로 평가를 하는데 중간고사 한 번, 기말고사 한 번 이렇게 2번의 작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고사 때 단편 소설을 썼는데 시험 이제 내야 되니까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중편 소설이 돼버린 거예요. 한 일주일 만에 중편 소설을 한 350매를 썼어요. 마음속에 그만큼 쌓였네. 그래서 이제 쓰면서 제가 마지막에 추신을 교수님한테 제가 이게 소설을 처음 쓰는 건데 이걸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좀 감안하고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추신을 써서 제출을 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 작품을 가지고 수업하실 때 제 작품을 가지고 딱 수업을 하면서 딱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과제를 딱 받았을 때 이거 처음 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다고 자기가 봤을 때는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처음 쓰신 거라면 아마 타고난 소설가가 아닐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제가 꿈이 생겼어요. 그때 소설가? 이제 네, 가장 쓰고 싶은 걸 무엇이냐고 지금 물어보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어떤 선교 비화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소설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면 그 신앙적인 관점에서 신앙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 선교사들의 글은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찾아서 읽으려고만 하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일반 독자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설은 제가 별로 이렇게 못 본 것 같아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이제 남편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은퇴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현장을 스케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그때 한번 그런 선교 비화들을 소재로 한 그런 소들을 좀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물론 소설로 쓰고 싶은 건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건데 꼭 소설이 아니어도 소설로도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지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픽션보단 넌픽션이고 경험을 토대로 쓰는 글들이 소설도 아니고 말하자면 에세이도 아니고 이건 나의 글일 뿐이야 하고 아니 르너 같은 경우는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식을 따라간다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내겠다. 나만의 문법으로.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미국에 가서 사역 18년 하는 동안 전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렇죠. 그 전에는 완전히 접었던 거죠. 한국에 돌아와서 친구분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괜히 가서 만나가지고 질투하신 것 같아요. 자극 많이 받아서 이제 대학을 가면서 이게 이제 대학에서 그 희곡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에세이도 쓰고 다 만점 맞으셨고
장학금 받았고 그리고 이제 소설은 아니어서 영 안 들었는데 들을 게 없어서 너무 다 끝났기 때문에 4학년 때 소설을 들으면서 이거 나 못 쓰는데 하고 일주일 만에 썼다는 거 위화감을 많이 줘요. 아주 그런데 그때 비로소 선생님이 꿈을 찾았다는 얘기죠. 이제 그 사역지에서 겪었던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들을 말하자면 신앙적 차원보다는 인간적 차원으로 철학적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소설을 쓰고 싶었던 것인가요?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떤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염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할 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당장은 이제 현실에 닥친 일들이 하기 바빠서 일단 그 꿈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일단 잠깐 접어뒀던 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어쩌면 또 좀 더 빨리 꾸게 되지 꿈을 이루려면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남편분이 지금 사역에서 그만두시는 거예요? 네.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제 2월 말까지. 그럼 비로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의 명함을 들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건가요? 눈치 안 보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아이고 정말 멋지십니다. 가장 좋은 건 자기 명함을 맨 마지막에 들 수 있는 그 헌신과 봉사와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문학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선생님? 제가 제 글의 어떤 그 개성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무작정 썼거든요. 무작정 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특집을 하자고 하실 때도 사실은 제가 저는 아직 특집 작가로 들어갈 그런 반열에 쓸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데 저는 아직 굉장히 미비한 그런 그 스피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신작이 써놓은 게 뭐 한 10몇 편 있기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5편만 해서 그럼 보내주세요 할 때 제가 계속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듣고 나서도 몇 달을 제 작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나는 아직 특집 작가 할 만한 그런 위인이 아니야. 그럴 만큼 실력 있는 스피커가 아니야. 저는 그런 식으로 저를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미루고 이렇게 하다가 연말까지 간 겁니다. 그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혼날 것 같아요.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작가 노트를 맨 마지막에 보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쓰셨어요. 몇 차례 고사했다. 아직 부족하고 부끄러웠다. 신랑이 중에 무너져 내렸다. 부끄러움의 순간에 글을 쓴다는 건 어마무시한 축복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자랑스러움 속에서 글을 쓴다면 그건 100% 실패라는 말도 했던 것 같다. 이거 아주 명문 누구죠? 골드버그의 나는 걸작을 쓸 권리가 있다라는 문장 이후에 최고의 걸작인 것 같았어요. 부끄러움의 순간에 써야 글은 완성된다. 좋은 글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저 여기 오신 분들께 책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월부터 김추산 선생님을 편집장님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들리진 않지만 소리로.
그리고 마무리 인사하시죠. 저는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영 안 되길래 지금 김종환 쌤 방에 와서 김종환 쌤 빗기라 그러고 제가 했습니다. 인사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추산 쌤 인사하세요. 아, 네. 이제 들어가세요. 저 너무 갑자기 이렇게 제게 그런 책을 주셔서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그냥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저는 제 하는 일을 작년에 했던 일이나 제가 올해 들어와서 1, 2월호를 지금 한 거나 저는 같은 마음, 같은 자세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좀 더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 혹시 제게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반영을 하고, 이렇게 좋은 책으로 우리 SS가 더,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대담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행인 선생님, 김종환 선생님 말씀 듣는 것으로 총평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새해예요. 새해고 그리고 우리가 3월이 되면 저희가 창간 20주년 기념식을 해요. 이제 창간 20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창간 2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년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어떤 모임에서 성년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랬는데 막상 20년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년이라는 것의 의미, 한 모임체가 20년을 버티고 그것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확실하게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년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구나. 그리고 제 생각에는 20년이 되면서 우리가 우리 문학이 가야 될 어떤 목표 같은 것도 확실히 정립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합평회라는 게 좀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작가들끼리 1대1로 만나서 나누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안 되는 건데, 하지만은 여기서 모여가지고 여기 글을 쓰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 작가를 아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으면 또 느낌이 틀려지는 것이고, 요즘에 저는 생각이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보면서 제가 갖는 느낌은 이 책을 보고 또는 누구하고 만남에서 한 생각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모임은 가장 성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생각일 것 같아요. 롤랑 바르트라는 20세기 최고 천재가 그러니까 여기 20세기에서 문학적인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온 게 사실 거기가 롤랑 바르트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예. 근데 롤랑 바르트는 뭐라고 하는 거니? 책을 끝까지 읽지 말라고 그래. 자, 요 이야기는 천재 이야기니까 우리 같은 그 법인들하고는 좀 틀릴 건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건 뭔거니? 책을 왜 읽냐? 자기도 책을 읽는데 책을 읽다가 그 책 속에서 뭔가 새로운 사유가 딱 떠오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그 책은 던져버리고 자기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만나고 또는 책을 읽고 뭐다는 게 거기서 어떤 그 무엇 하나를 잡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라는 것 또한 중요하겠지만은 자기 사유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가 떠오르면 그때 글을 쓰면 그때 그 글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뭔 말을 하고 뭐 됐다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유법, 새로운 생각 하나를 얻는 것. 그런데 어쩌면 우리 이 합평회가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짧게 이야기한 것 중에서 뭔가 하나를 딱 얻어내면 한 생각만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그건 가장 성공한 모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의미로 이 합평회를 임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신 분들은 글을 좀 읽어보세요. 읽고 보면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 사람 얼굴을 떠오르면서 읽으면 그리고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이상열 선생님이 지금 우리 대구지의 이 지도 교수인데 이상열 선생님이 우리 잡지 지금 월평을 쓰시는 분이에요.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이번에 그러니까 아마 대구지에 나오는 거기 카페에 올려놓으신 글 같은데 톡에 올려준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상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누구 이렇게 흠잡고 못하는 데는 선수들인데 근데 그보다는 내가 이 사람 글을 이 사람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려는 자세로 우리가 읽는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독서법이 있겠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제 어떤 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 이게 저같이 이렇게 평을 쓴 사람들은 가끔 이게 이렇게 시비 걸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 시비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가 되는 일이 있어서 요즘에는 그런 일을 거의 안 하는데 근데 또 이게 또 딜레마인 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는 요 이야기가 그 작가에게의 문제만 아니라 어쩌면 거기 문학의 자세 우리가 글 쓰는 자세에서 이런 자세의 글쓰기는 안 된다 또는 안 된다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많이 반성하는 바여서 사실은 누구 어떤 것보다도 내가 그 사람의 글에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는가 무엇을 내가 취할 것인가 라는 자세가 훨씬 좋은 자세로구나 그런 것을 느껴요. 요즘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다른 모임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에세이스트 글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박수민 선생님 오셨는데 요즘에 박수민 선생님은 아주 대단히 전국적으로 뜨는 작가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신인들이 나타났다고 많은 우리 잡지를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에세이스트는 어떻게 이렇게 유능한 신인들을 배출할 수 있냐고 이렇게 부러워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감격하거나 좋으면은 그 작가한테 전화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해주면 상대가 내 글을 읽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 글에 반응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반응을 불러내야 돼. 반응을 불러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고 좋은 글은 그 작가에게 전화를 해 주시는 것. 한번 우리 박소미 선생이 요즘에 글이 뜬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고 뭐가 어째서 이렇게 뜬다냐 하고 읽어보시고 또 시비도 걸고.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맨날 맨 늦게 총평을 듣다 보니까 시간을 뜯으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선생님들 정말 새로운 그 사유를 얻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평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권장회장님 이제 얼굴 보시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았어. 그냥 모두 좋았어.